아빠, 우리 아빠 금방 만나러 갈게요. 태풍이 몰아친 제주 송악산 등대 아래 한설이는 쏟아지는 비를 뚫고 돌계단을 내려가다 바람막이 쉼터에서 비에 젖은 남매를 발견합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아이들. 소녀는 떨리는 팔로 여동생을 꼭 끌어안고 말하죠. 갈 데가 없었어요. 설인이 우비를 벗어 덮어주는 순간 소년 목에 걸린 낡은 나침반 펜던트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펜던트를 열자 바랜 사진 한 장. 설인의 숨이 멎습니다. 태준이? 죽은 동생의 얼굴이 왜 이 아이 목걸이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읽어주는 새댁이에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평안하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바람이 먼저 왔다. 제주 남쪽 끝 마라도를 마주보는 송악산 등대 언저리로 태풍이 밀려들 때 하늘은 이미 검은 천을 찢어 바다 위에 덮어놓은 듯했다. 파도는 거품을 뒤집어 쓰고 바위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흰 물기둥이 치솟아 올랐다. 공기는 짠맛과 비린내를 뒤섞은 채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다. 한설이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망설였다. 우비를 입고도 빗줄기가 얼굴을 매질하듯 내리쳤다.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기자들, 주주들, 변호사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입장문을 내셔야죠. 보도 자료라도 배포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설이는 전화를 꺼버렸다. 오늘만큼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손전등 하나만 챙겨 들고 등대 쪽으로 걸었다. 블루웨이브 해양바이오. 그녀가 10년을 바쳐 키운 회사였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미생물을 의약품 원료로 바꾸는 기술. 학회에서도 인정받았고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줬다. 그런데 몇 달 전 누군가 익명으로 연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제보했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증거보다 의심이 먼저 달렸다. 설인의 이름 석자는 포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란엔 저런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나 같은 말들이 넘쳐났다. 이사회는 그녀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이제 남은 건 그녀 스스로 무너질 날만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설이는 등대 아래로 이어진 돌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이곳은 관광객도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다. 태풍 예보가 떨어지면 접근 금지 구역이 되는 곳. 하지만 그녀에겐 다른 의미였다. 7년 전 이 바다에서 동생 한태준이 사라졌다. 태준은 잠수 기술자였다. 설인이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 연구용 시료를 채취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였다. 폭풍이 갑자기 불어와 해류가 바뀌었고 장비가 고장났고 구조대가 늦게 도착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물에 젖은 작업복과 깨진 잠수 헬멧뿐이었다. 설이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다. 시신도 없이 어떻게 관 속에 꽃을 놓느냐고 따졌다. 대신 매년 이맘때 폭풍이 가장 거센 날을 골라 등대 아래 작은 추모함에 찾아왔다. 조개 껍데기 하나, 편지 한 장. 바다가 동생을 데려갔으니 바다에 말을 걸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태준아. 설이는 추모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내가 보면 뭐라고 할까? 누나가 너무 약해졌다고 할까? 아니면 견디라고 할까? 대답은 없었다.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렸다. 서리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쓰다가 만종이었다. 동생에게라고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빈칸이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아니면 무섭다고? 그녀는 편지를 접어 추모함 안에 넣으려다 바람이 세게 불어 종이가 손에서 빠져나갔다. 종이는 계단 아래로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 서리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다. 바람막이 쉼터 쪽이었다. 그곳엔 평소 낚시꾼들이 쉬어가는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오늘같이 태풍이 부는 날엔 당연히 텅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쉼터 안쪽 벽에 기댄 채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서리는 발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그림자를 비추자 얼굴이 드러났다. 소년과 어린 여자아이. 둘 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년이 먼저 눈을 떴다. 경계하듯 몸을 움츠렸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리는 천천히 다가갔다. 놀랐지? 괜찮아.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는 여자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여자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몸이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서리는 재빨리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 아이들에게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덮어.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안 돼.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매가 손전등 불빛에 드러났다. 서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눈빛, 너무도 익숙한 눈빛이었다. 동생 태준이 어릴 때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주머니에 몰래 숨기던 그 눈빛. 무언가를 지키고 싶지만 동시에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눈빛. 너희 왜 여기 있어? 서린의 질문에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요. 그냥일 리 없잖아. 태풍이 오는 걸 몰랐어? 알았어요. 소년이 낮게 대답했다.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그 말이 서린의 가슴을 찔렀다. 갈 데가 없어서 태풍이 부는 바다 앞에 앉아 있었다는 말. 세상에 어떤 아이가 이런 선택을 하나. 서리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송악산 등대 쪽에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체온 상태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서리는 소년의 눈을 다시 봤다. 이름이 뭐야?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하늘이요. 이하늘. 이 아이는? 서린이 여자아이를 가리키자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동생이에요. 이별이. 하늘이랑 별이구나. 서린은 쓴웃음이 나왔다. 이름이 참 예뻤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황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바람이 다시 쉼터로 밀려 들어왔다. 하늘은 별을 더 꼭 안았다. 그때 서린의 시선이 하늘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에 머물렀다. 나침반 모양이었다. 녹슬고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어딘가 손때가 묻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 서린이 물었다. 하늘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줬어요.
아빠 거였대요. 아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바다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서린의 손이 떨렸다.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 나침반 펜던트. 그리고 이 눈빛. 혹시 펜던트 열어볼 수 있을까?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서린의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펜던트를 열었다. 펜던트 안쪽 작고 낡은 사진 한 장. 물에 젖어 색이 바랬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다. 젊은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태준이. 그건 동생이었다. 7년 전 바다에 들어가기 전 찍은 그 사진이었다. 아줌마 아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서린은 두 아이를 번갈아 봤다. 하늘과 별. 이 아이들이 태준의 아이들이라면 그럼 이 7년 동안 이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걸까? 바람이 세게 불었다.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돌아갔다. 서린은 별이 떨고 있는 손을 꼭 잡았다. 차가웠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서린은 말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아이들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구급대원들이 쉼터로 들어왔다. 담요와 응급키트를 들고. 애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체온이에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서린이 말했다. 구급대원들이 아이들을 들것에 옮겼다. 하늘은 끝까지 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별아,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하늘이 별에게 속삭였다. 서린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들은 서로밖에 없었구나.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오직 서로뿐이었구나. 구급차가 출발했다. 서린도 차에 올라탔다. 병원까지 함께 가야 했다.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었다. 차창 밖으로 등대가 멀어졌다. 태풍은 여전히 섬을 휘감고 있었다. 하지만 서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태준아, 내가 남긴 거구나. 이 아이들이.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무너질 시간이 없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는 언제나 비슷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금속, 그리고 사람들이 숨기려 애쓰는 불안의 냄새. 서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실려 들어간 응급실 문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따가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이사 중 한 명이었다. 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회사 일도 의욕도 변명도 전부 저 멀리 밀어두고 싶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다. 네, 접니다. 서린이 벌떡 일어났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지금 링거 마치고 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무거웠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담당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서린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의사가 나왔다. 이름표에는 최원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이들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체온증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체온이 돌아오고 있고 의식도 명료합니다. 다행이네요. 설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최원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보호자분, 이 아이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설이는 대답을 망설였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동생의 아이들이라고 추측만 하는 상태라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났다고? 일단은 연고자를 찾는 중입니다. 최원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설인에게 보여줬다. 보세요. 이게 아이들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화면에는 뼈 사진이 떠 있었다. 설이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의사가 가리키는 부분이 뭔지는 알 수 있었다. 뼈에 금이 갔다가 아문 흔적들이 여러 곳에 보였다. 이건 오래된 골절 흔적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팔, 갈비뼈, 손목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등과 팔에 오래된 타박상 자국도 있고요. 설이는 숨이 막혔다.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단기간이 아니에요. 최원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보호자분, 이건 제 의무인데요. 이런 경우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꼭 찾아내겠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최원석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다. 설이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지금 울 시간이 아니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오지훈. 그녀의 비서이자 회사 법무팀 출신이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대표님, 지금 어디세요? 회사에서 난리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급했다. 지훈 씨,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럼 뭐가? 제주공항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타요. 지금 바로. 그리고 제주대학병원 응급실로 와요.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오면서 태준이 관련 서류 전부 가져올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지훈이 숨을 들이켰다. 태준 씨요? 돌아가신? 네. 유품 정리 서류, 보험, 계약서, 전부요. 그리고 혹시 태준이가 개인적으로 맡긴 거 없었나 확인해줘요. 신탁이나 비밀 계좌나 뭐든.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제발 빨리요. 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응급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들어가 보셔도 돼요. 아이들이 깼어요. 설이는 천천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커튼으로 나뉜 작은 칸막이 안쪽 하늘과 별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담요가 턱까지 덮여 있었다. 하늘이 먼저 설인을 봤다. 눈빛이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아줌마. 응, 나야. 괜찮아? 설인이 침대 옆에 앉았다. 하늘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리고 옆에 누운 별을 봤다.
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별이는 자고 있어요. 의사 아저씨가 많이 피곤했대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았다. 서리는 하늘의 손을 보았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다. 혈관이 잘 안 보였나 보다. 아프지? 괜찮아요. 하늘이 손을 담요 밑으로 숨겼다. 별이가 더 아파요. 저는 괜찮아요. 서리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아이가 자기 고통은 괜찮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늘아.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셔?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빠는 아까 말했지. 바다에서. 네. 그럼 지금 너희는 어디서 살아?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아,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아줌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한참을 망설이던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시설이요. 새벽에 집이라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야?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거기 원장 아줌마가.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이한테 나쁜 짓 해요. 맨날 때리고 밥도 안 줘요. 그리고 울라고 해요. 기부금 받으려고. 서리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네.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바닷가로 갔어요. 아빠가 거기 있을 것 같아서.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링거 때문에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리는 티슈를 꺼내 하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늘아, 이제 괜찮아. 아줌마가 지켜줄게. 진짜요? 하늘이 서린을 봤다.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진짜야. 서린이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용기 낸 거야, 하늘이는. 하늘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소리 없이 울었다. 서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아이들 짐 정리하셨어요? 병실로 옮길 준비 중인데. 네, 지금 할게요. 서리는 하늘이 가져온 배낭을 챙겼다. 낡은 배낭이었다. 지퍼가 반쯤 고장 나 있었다. 안에는 별로 들어있지 않았다. 여벌 옷 한 벌, 칫솔, 그리고 값싼 태블릿 하나. 태블릿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가 없었다. 화면에는 파일이 몇 개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별이 울면 삭제, 하늘이 말대꾸 삭제, 기부금 날짜 중요. 서리는 숨을 참았다. 파일을 하나 열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어둡고 흔들렸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소리가 들렸다. 야, 이 새끼야. 밥 남기면 어떡해? 중년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서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태블릿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증거구나. 아이들이 왜 이 영상들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는지 알 것 같았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혹시 누군가 믿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서리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하늘에게 돌아갔다. 하늘아. 네. 아줌마가 약속할게. 너희를 절대 그곳으로 다시 안 보낼게.
하늘이 서린을 봤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근데 아줌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아줌마가 힘들어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원장 아줌마가 그랬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아무도 안 데려간대요. 귀찮고 돈만 든대요. 서리는 목이 메었다. 하늘아, 그 말은 거짓말이야. 세상에 귀찮은 아이는 없어. 그리고 너희는 특별한 아이들이야. 왜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일단 푹 쉬어.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오지훈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서린을 찾았다. 대표님, 지훈 씨 여기요. 서린이 커튼 밖으로 나갔다. 지훈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져왔습니다. 태준 씨 관련 서류 전부. 고마워요. 서린은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이거. 지훈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태준 씨가 생전에 만든 신탁 계약서예요. 회사 금고에 있었는데 비밀 문서함에 따로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서린은 봉투를 열었다. 계약서가 나왔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서린의 손이 멈췄다. 수혜자 항목이 비어 있었다. 하지만 부속 메모가 한 줄 적혀 있었다. 나침반. 바다에서 길 잃지 않게. 서린은 손이 떨렸다. 나침반. 하늘이 목에 걸고 있던 그 펜던트. 지훈 씨. 네. 아이들 유전자 검사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태준이랑 비교할 수 있는 샘플 있죠? 유품 중에. 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저 아이들이?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진행할게요. 서리는 다시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은 잠이 들어 있었다. 별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서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태준아, 이 아이들이 내가 남긴 가족이라면.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지킬게. 끝까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비는 계속 내렸다. 아이들을 병원에서 옮기는 건 생각보다 조용했다. 서리는 화려한 호텔도 VIP 병동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가 소유한 게스트하우스로 아이들을 데려왔다. 제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다. 원래는 외국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비어 있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방이 3개니까 너희가 원하는 방 골라. 서린이 말했다. 하늘과 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집은 깨끗했지만 화려하지 않았다. 소파, 식탁, 부엌.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 아줌마는 여기 안 계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줌마는 회사 일이 있어서 낮에는 나가야 해. 대신 간호사 선생님이랑 심리 선생님이 올 거야. 너희 건강 챙기고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분들이야. 우리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하늘이 말했다. 별은 오빠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선생님들은 착해. 너희한테 나쁜 짓 안 해.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 냉장고를 열었다. 미리 부탁해둔 음식들이 들어 있었다. 우유, 과일, 샌드위치, 죽. 배고프지? 뭐 먹을래? 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딸기요. 목소리가 작았다.
하늘이 별의 손을 잡았다. 별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주세요라고 해야지. 아니야, 괜찮아. 설인이 웃으며 딸기를 꺼냈다. 씻어서 접시에 담았다. 별은 딸기를 받아들고 하나를 입에 넣었다. 그러다 멈췄다. 오빠도 먹어. 별이 딸기 하나를 하늘에게 건넸다. 하늘은 받지 않았다. 너 먼저 다 먹어. 오빠도 먹어야 돼. 두 아이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설이는 가슴이 먹먹했다. 이 아이들은 나누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았다. 둘 다 먹어. 딸기 많아. 더 먹고 싶으면 더 줄게. 설인이 말했다. 그제야 하늘도 딸기를 하나 집어 먹었다. 그날 밤 설이는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게스트하우스를 나섰다. 회사로 가야 했다. 쌓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태준의 신탁 계약,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보호시설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설인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문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다 같은 내용이었다. 대표님, 포털 메인 보셨어요? 기사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이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메인 화면 가장 위에 떠 있는 기사 제목. 의혹의 바이오 CEO. 보호시설 아동 무단 이송 내부 고발 막으려는 의도? 기사를 클릭했다. 본문은 더 끔찍했다. 한설인 블루웨이브 해양바이오 대표가 제주 소재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정황이 포착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태풍이 지나간 직후 보호시설을 이탈한 아동 2명을 발견하고도 시설 측에 연락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격리했다고 한다. 해당 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이 충격으로 잠시 이탈한 것인데 갑자기 누군가 데려가 연락이 끊겼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 아래에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어둡고 흔들렸다.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것 같았다. 화면에는 설인이 차에서 하늘의 손을 잡아내리는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편집이 교묘했다. 하늘이 망설이는 장면만 클로즈업되고 설인이 손을 잡아 끄는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다. 마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 끝에는 자막이 떴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설이는 영상을 끄고 댓글창을 봤다. 실수였다.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뭐든 한다. 아이 이용해서 이미지 세탁하려는 거 아니야? 연구비 횡령 의혹도 있는데 이제 아동학대까지? 저런 사람이 회사 대표라니. 댓글은 수천 개였다. 설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기사를 작성한 사람을 확인했다. 이름이 익숙했다. 박도준. 과거 연예인 사생활 폭로로 유명했던 크리에이터. 한때 허위사실 유포로 채널이 정지당했다가 최근 공익고발로 노선을 바꿔 다시 떠오르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사 속에 인터뷰한 시설 관계자, 장의자, 새벽의 집 원장. 설이는 다시 기사를 읽었다. 장의자의 인터뷰가 길게 실려 있었다. 저는 2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가족처럼 키웠죠. 하늘이와 별이도 제가 직접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집을 나갔어요. 태풍이 오는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하고 밤새 찾아다녔죠. 그런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한 대표가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저는 보호자인데 아무 말도 없이요. 제가 시설에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당했어요. 아이들 얼굴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뿐인데. 인터뷰 옆에는 장의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모습,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서리는 기사를 덮었다. 메스꺼웠다. 죄인이라는 말은 진짜 죄인은 절대 안 쓴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만 그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회사 이사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을 하셔야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거래 정지 직전입니다. 대표님, 일단 아이들을 돌려보내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서리는 전화를 모두 끊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TV가 켜져 있었다. 아침 뉴스였다. 앵커가 서린의 사진을 띄워놓고 말하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서린 대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별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 있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TV 화면이 바뀌었다. 장의자가 나왔다.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들아, 원장 선생님은 너희가 보고 싶어. 제발 돌아와. 별이 몸을 떨었다. 하늘이 재빨리 별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저 아줌마 못 와. 여기 안 와.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TV를 껐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늘아, 별아. 괜찮아. 저 사람 못 와. 내가 절대 안 보낼 거야. 하늘이 서린을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아줌마도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때문에. 무슨 소리야? TV에서 다들 아줌마 욕해요. 우리 때문에. 서리는 하늘의 어깨를 잡았다. 하늘아, 잘 들어.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줌마는 너희를 지킬 거야. 끝까지. 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요? 정말이야. 서린이 별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오지훈이었다. 대표님. 지훈의 얼굴이 창백했다. 밖에 기자들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이랑 아동보호기관에서 내일 방문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대표님, 지금 법적으로 대표님은 아이들의 후견인이 아니에요. 시설 측에서 요구하면. 알아요. 서린이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늘아, 별아. 선생님이랑 방에서 놀고 있어. 아줌마 금방 올게.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서리는 지훈에게 물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오늘 오후에 나온대요. 새벽에 집 자료는? 지훈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보조금 집행 내역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상한 게 많아요. 뭐가? 시설에서 받은 정부 보조금이랑 기부금 내역인데요. 숫자가 안 맞아요.
들어온 돈은 많은데 아이들한테 쓴 돈은 턱없이 적어요. 서리는 서류를 넘겼다. 지훈의 말이 맞았다. 연간 5억이 넘는 돈이 시설로 들어왔는데 식비, 교육비, 의료비를 다 합쳐도 1억이 채 안 됐다. 나머지 돈은 그게 추적이 안 돼요. 현금으로 인출됐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됐거나 장이자 개인 계좌? 아마도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받아요. 네. 법원에 신청하세요. 긴급 가처분으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훈이 머뭇거렸다. 대표님,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훈 씨. 서린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제 말로 싸우지 말고 증거로 끝냅시다. 우리가 먼저 진실을 보여줘야 해요.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태블릿 있죠? 거기 영상들 전문가한테 맡겨서 복구하세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전부요. 네. 지훈이 나간 후 서리는 창밖을 봤다. 멀리서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보였다. 기자들이었다. 서리는 주먹을 쥐었다. 장이자, 박도준, 당신들이 먼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겠어. 방문이 살짝 열렸다. 하늘이 고개를 내밀었다. 아줌마, 우리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서리는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제부터.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거센 비는 아니었다. 그냥 봄비처럼 조용히 내렸다. 폭풍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세상은 서린을 용서하지 않았다. 회사 앞에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아이들을 돌려보내라, 기업 윤리를 지켜라, 사퇴하라. 주주들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고 대표 퇴진안을 상정했다. 거래처는 하나둘 계약을 보류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다. 서리는 게스트하우스와 회사를 오가며 버텼다.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 하늘과 별이 불안해할까봐.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나왔다. 지훈이 봉투를 건넬 때 손이 떨렸다. 대표님, 99.9% 일치합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태준 씨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서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로 확인하니 현실이 되었다. 태준아. 서리는 중얼거렸다. 내가 남긴 거구나. 이 아이들이. 대표님, 이제 법적으로도 대표님이 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혈연 관계가 증명됐으니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서린이 고개를 들었다. 진실을 밝혀야죠. 제대로. 그날 저녁 서린은 하늘과 별을 거실에 앉혔다. 하늘아, 별아. 아줌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서린을 봤다. 하늘의 눈빛이 불안했다. 너희 아빠 한태준이라고 알고 있지?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아줌마 동생이었어. 하늘이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러니까 아줌마는 너희 고모야.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줌마는 너희가 어디 있는 줄 몰랐어. 찾지 못했어. 미안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줌마가 너희를 지킬게. 가족으로. 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별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늘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리는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다. 그날 밤 하늘이 서린에게 말했다. 고모 제가 다시 가면 안 돼요? 시설에. 서린은 깜짝 놀라 하늘을 봤다. 무슨 소리야? 고모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때문에. TV에서 맨날 욕하고 회사도 어렵고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만 가면 별이는 여기 있어도 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서리는 하늘의 어깨를 꼭 잡았다. 하늘아, 절대 안 돼. 너희 둘 다 여기 있어야 해. 근데, 하늘아, 고모가 약속할게.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서리는 하늘을 꼭 안았다. 아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자기를 버리는데 익숙해져 버렸구나. 서리는 다짐했다. 이 아이들에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오지훈이 급하게 전화했다. 대표님 결정하셨어요? 네. 해요. 내일 아침 10시 회사 로비에서 기자 브리핑 하겠습니다. 박도준한테도 알려요. 와서 라이브 방송하라고. 네. 그 사람한테요? 네. 어차피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초대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다음 날 블루웨이브 해양바이오 본사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고 방송사 중계차가 건물 앞에 주차했다. 박도준은 이미 와서 핸드폰 삼각대를 세우고 라이브 방송을 켰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블루웨이브 본사에 와 있습니다. 한서린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까요? 박도준의 채팅창에는 드디어 사과하나? 아이들 돌려보내라라는 류의 댓글이 쏟아졌다. 로비 한쪽에는 장의자도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수건을 쥐고 있었다. 울 준비를 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오전 10시 로비가 조용해졌다. 서린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린은 연단에 서지 않았다. 대신 로비 중앙의 대형 디스플레이 앞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서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서린이 리모컨을 들었다. 대형 화면이 켜졌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영상이었다. 새벽의 집 내부 CCTV. 날짜는 석 달 전. 화면 속에서 하늘과 별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고 있었다. 별이 반찬을 남기자 장의자가 다가왔다. 야, 이 새끼야. 반찬 남기면 어떡해. 장의자의 손이 별의 뒤통수를 쳤다. 별이 울었다. 하늘이 별을 감싸려 하자 장의자가 하늘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오빠 행세하네. 너나 똑바로 먹어. 로비가 얼어붙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다. 별이 울자 장의자가 아이를 창고로 끌고 가는 장면. 문을 잠그는 소리. 별이 문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 엄마 문 열어주세요.
장의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거기서 실컷 울어. 기부금 받으려면 내가 더 슬퍼 보여야 된다고.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박도준의 라이브 채팅창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미쳤네. 저게 사람이야? 아동학대잖아. 장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설인이 장의자를 봤다.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메타데이터, 촬영 시각,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화면이 떴다.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이건 새벽에 집으로 들어온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 내역입니다. 연간 5억 3천만 원.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쓴 돈은 화면이 바뀌었다. 9천만 원. 나머지 4억 4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인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장의자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다. 현금 인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충전, 명품 구매. 그리고 화면에 박도준의 광고 계좌가 떴다. 박도준 씨 계좌로 이체된 금액. 총 8천만 원. 이건 뭡니까, 박도준 씨? 박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저는 그냥 광고비로 받은 거예요. 새벽에 집을 홍보하는 영상 만들어주고 받은 돈 맞죠? 그런데 그 홍보 영상 속 아이들 모습이 조작됐다는 건 아십니까? 설인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다. 박도준이 만든 새벽의 집 홍보 영상이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공부하고 뛰어노는 모습. 이 영상 촬영일이 언제죠? 작년 5월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실제로는 이날 어땠는지 아세요? 설인이 같은 날짜의 CCTV를 틀었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깐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모습을 찍고 다시 울었다. 연출입니다. 거짓입니다.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홍보했죠. 박도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로비가 술렁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한 대표님, 그럼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설이는 한 박자 쉬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띄웠다. 유전적 친연성 검사 결과서. 화면에 크게 떴다. 피검자 이하늘, 이별. 비교 대상 한태준 고인. 결과 친자 관계 확률 99.9%. 하늘이와 별이는 제 동생, 한태준의 아이들입니다. 제 조카들이고요. 동생이 7년 전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풍이 지나던 날 바닷가에서 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죽을 뻔한 상태로.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누가 이 아이들을 학대했는지. 설인이 장의자를 똑바로 봤다. 저는 아이들을 데려간 게 아닙니다. 구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지킬 겁니다. 가족으로서. 로비 뒤쪽 문이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장의자 씨, 아동학대 및 보조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장의자에게 수갑을 채웠다. 장의자는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수년 동안 키웠다고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설인이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고 돈벌이 도구로 쓰는 게 사랑입니까?
장의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변명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설 운영이 힘들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희생시킨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장의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박도준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라이브를 끄며 중얼거렸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서린이 말했다. 돈만 받고 진실은 보지 않았죠.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서린은 카메라를 봤다. 저는 오늘 제 조카들을 세상에 소개합니다. 하늘이와 별이. 이 아이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다. 동생아,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 키울게. 약속해. 로비에 박수 소리가 터졌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서린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하늘과 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한서린 대표의 용기 있는 폭로로 아동보호시설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관계 당국은 전국 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서린은 TV를 끄고 아이들을 안았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하늘이 울었다. 별도 울었다. 서린도 함께 울었다. 오랜 폭풍이 드디어 지나가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제주의 계절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던 바다는 이제 잔잔했고 등대 주변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서리는 차를 몰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뒷좌석에는 쇼핑백이 가득했다. 교복, 운동화, 책가방, 필통. 하늘과 별이 새학기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하늘은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고 별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다. 고모 왔어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아줌마가 아니라 고모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워졌다. 응, 왔어. 뭐해? 숙제요.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별이는? 그림 그려요. 선생님이 가족 그리래요. 서리는 별의 그림을 들여다봤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세 명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큰 사람, 중간 사람, 작은 사람. 위에는 해가 있고 아래에는 꽃이 그려져 있었다. 예쁘다, 별아. 고모도 그렸어요. 여기. 별이 큰 사람을 가리켰다. 웃는 얼굴이었다. 서리는 가슴이 뭉클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아이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하얀 종이만 바라봤다. 그림을 그리는 게 무서워서 잘못 그리면 혼날까봐. 고모, 이거 학교에 가져가도 돼요? 당연하지. 선생님께 자랑해. 별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서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내일 어디 갈까? 어디요? 하늘이 물었다. 등대. 아빠한테 인사하러.
하늘과 별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아직도 아빠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두 아이는 아빠를 직접 본 기억이 없었다. 사진과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다. 무섭지 않아? 서린이 물었다.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고 싶어요. 나도요. 별도 작게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등대로 향했다. 날씨가 좋았다. 바람은 불었지만 따뜻한 바람이었다. 하늘은 새 교복을 입었고 별은 분홍색 외투를 입었다. 등대 계단을 내려갈 때 하늘이 먼저 별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서리는 두 아이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추모함 앞에 도착했다. 서리는 가방에서 꽃 한 다발을 꺼냈다. 하얀 국화였다. 아빠, 우리 왔어요. 하늘이 추모함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이하늘이에요. 아빠 아들. 그리고 이건 별이. 아빠 딸이에요. 별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빠, 저 이별이에요. 처음 뵈어요. 서리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태준아,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들 데려왔어. 내가 남긴 보물들. 이제 내가 잘 지킬게.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리는 그 소리가 동생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하늘이 목에서 나침반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이제 젖은 사진이 아니라 새로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서린과 하늘과 별. 모두 웃고 있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고모랑 저랑 별이. 하늘이 사진을 동생에게 보여줬다. 우리 이제 괜찮아요.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별이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 추모함에 넣었다. 이거 아빠 드려요. 예쁘죠? 서리는 눈물을 닦았다. 우는 게 아니었다. 그냥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등대에서 돌아온 후 서리는 회사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회사 회의실에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특별 손님들도 와 있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 변호사들, 사회복지 단체 대표들. 서리는 단상에 섰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로고가 떴다. 나침반 모양이었다. 나침반 재단. 블루웨이브 해양바이오는 앞으로 매년 수익의 10%를 이 재단에 기부할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서린이 화면을 넘겼다. 첫째, 보호시설 감시 시스템 구축.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CCTV, 재정감사, 정기 방문. 더 이상 아이들이 숨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둘째, 아동심리 회복 프로그램. 학대받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원합니다. 셋째, 법률 지원.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변호사, 상담사 모두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서리는 계속 말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조카들이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다.
대표님, 재단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요. 회사 수익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인이 그를 봤다. 영향 있겠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주주 여러분, 돈만 원하시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사세요. 저희 회사는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설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체가 박수를 쳤다. 한 여성 이사가 일어나 말했다. 저는 찬성합니다. 이게 진짜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오지훈이 설인에게 말했다. 대표님, 대단하세요. 뭐가요? 저 사람들 설득하신 거요. 원래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지훈 씨,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기도 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좋은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지훈이 웃었다. 그날 저녁 설이는 뉴스를 봤다. 장이자의 재판 소식이 나왔다. 전 새벽에 집 원장 장이자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법정을 나서는 장이자의 모습이 나왔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장이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한테 그게 전부였다. 설이는 TV를 껐다.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박도준의 소식도 들렸다. 그는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광고가 끊겼고 채널도 삭제됐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 달 후 나침반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됐다. 전국 신계 보호시설에 투명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CCTV는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연결됐고 재정은 매달 공개됐다. 그리고 심리 상담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설이는 직접 시설들을 방문했다. 아이들을 만났다. 어떤 아이들은 하늘과 별처럼 불안한 눈빛이었다. 설이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는 너희를 지켜줄 사람들이 많아. 혼자가 아니야. 몇몇 아이들이 울었다. 설이는 그 아이들을 안아줬다. 한 아이가 물었다. 아줌마, 저도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넌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그리고 더 좋아질 거야. 봄이 깊어졌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에는 꽃이 피었다. 하늘과 별은 학교에 적응했다. 하늘은 친구가 생겼다. 별은 미술 시간에 상을 받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늘이 설인에게 낡은 로봇 키트를 보여줬다. 고모, 이거 아빠 거래요. 어디서 났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줬어요. 아빠가 만들다가 못 만든 거래요. 설이는 로봇 키트를 봤다. 태준이 좋아하던 모델이었다. 동생은 로봇 공학을 전공했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만들어 볼래? 설인이 물었다. 네.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해보자. 고모도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은 설명서를 펼쳤다. 별도 옆에 앉아서 구경했다. 이게 팔인가? 아니요, 이건 다리요. 아, 그렇구나. 세 사람이 웃었다. 로봇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팔이 하나 빠졌고 다리도 비뚤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움직였다. 하늘이 로봇을 바닥에 놓았다. 삐걱거리며 앞으로 걸었다. 고모 움직여요. 그러네. 별이 박수를 쳤다. 하늘이 로봇을 보며 말했다. 나 나중에 로봇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로봇. 어떤 로봇? 아픈 사람 돌봐주는 로봇이요.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서리는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생각이다. 넌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별이 끼어들었다. 그럼 나는 로봇한테 이름 지어줄래? 하늘이 로봇이니까 하봇. 하봇? 응. 하늘 로봇이니까 하봇. 세 사람이 다시 웃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봄비였다. 소란스럽지 않은 조용한 비. 서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태준아, 내가 남긴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너도 보고 있지?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다. 하늘이 나침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고모, 나침반이 뭐 하는 거예요? 방향 알려주는 거야. 북쪽이 어딘지. 왜 북쪽이 중요해요? 북쪽을 알면 다른 방향도 다 알 수 있거든. 길을 잃지 않아. 하늘이 나침반을 들여다봤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고모, 우리도 이제 길 안 잃었어요. 고모가 있으니까. 서리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우리 다시는 길 잃지 말자. 별이 서린의 팔을 잡았다. 고모, 내일은 뭐 해요? 내일? 내일은 바다 갈까? 모래성도 쌓고. 좋아요. 별이 환하게 웃었다. 밤이 깊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서리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다.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대표님, 오늘 또 후원 신청이 50건 들어왔습니다. 나침반 재단이 알려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지훈. 서리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 좋아하던 별자리, 오리온 자리가 보였다. 태준아, 고마워. 이 아이들 남겨줘서. 바람이 불었다. 서리는 그 바람 속에서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누나, 잘 부탁해. 응, 맡겨. 서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하늘과 별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 밤에 깨어 울지도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었다. 그게 전부였다. 서린이 원하는 건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는 작은 바늘 하나가 남는다. 그리고 그 바늘은 다시 북쪽을 앞으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태풍 속에서 만난 두 아이. 한서린 씨는 그 아이들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뭐라 하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맞섰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변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주변이 등을 돌릴 때. 하지만 서린 씨는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린 씨도 7년이나 늦게 조카들을 찾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동안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